안녕하십니까, 윤용환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오늘 주제는 Education for Resource Station입니다. 교육이 이제 소생하고 얼마나 연결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교육 부분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심폐소생술 교육을 가르치는 모든 대상이 전부 다 인스트럭터, 강사가 되고 이분들은 최소한의 어떤 역할로서의 어떤 교육 부분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교육을 이 발표를 맡게 됐고요. 주요 주제는 리퍼런스는 그 유로피언 리소스 스테이션 카운슬이라는 ERC 그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발표할 거고 국내에서 아하 가이드라인은 이미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교육 부분을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내 거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약간 유럽 쪽의 내용인데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은 심정지 후 환자의 생존을 향상시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진 소생술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관련하여 의료 종사자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글씨가 좀 많고 내용이 재미없는데 좀 목소리 톤으로 재미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교육 실천을 위한 간결한 지침, 앞에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을 보여주고 뒷부분에서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침입니다. 교육의 효율성인데요. 이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메디컬 사이언스의 어떤 과학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의 에듀케이션의 효과성, 효율성, 그 다음에 로컬 임플리멘테이션의 어떤 그 실행성을 합쳐져서 생존, 서바이벌의 생존을 나타내는 게 유스테인의 포뮬러가 되겠습니다. 교육 전략의 요약입니다. 이 그림 얼핏 보시면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이언스의 어떤 에비던스들 전체적인 어떤 구성의 내용에 티칭과 러닝을 효과적으로 다루어서 임플리멘테이션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티칭을 하는 겁니다. 티칭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인핸스드 러닝, 그 다음에 퓨처얼, 그 다음에 뭐 블렌디드, 뭐 플랩티드, 브리핑, 디브리핑, 스페이스 러닝, 피드백, 시뮬레이션, 앞에서 배운 뭐 체크리스트 뭐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모든 티칭과 러닝 부분을 조합해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진행돼서 서바이벌 레이트를 올리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그 모든 학생들이 엄청난 그 3학년 또는 4학년 동안 교육 과정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기초과학 모든 부분들을 공부해서 머릿속에 담아놨다가 필드에서 환자를 발견했을 때 그 부분을 과학적으로 조합해서 어떤 수행을 나타내서 이제 환자를 처치해야만이 서바이벌 레이트를 올리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ERC 에듀케이션의 가이드라인에 몇 가지 그 용어의 정의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신 내용이겠지만 CPR은 다 아실 거고 여기서 바이스탠더라는 부분이 있는데 바이스탠더는 뭐 우연히 옆에서 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일반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퍼스트 리스펀더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퍼스트 리스펀더는 교육을 받고 응급처치를 제공해 주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경찰도 될 수 있고 소방관도 될 수 있고 경비실 아저씨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는 모든 의료진들을 다 일컬어서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로 하겠습니다. 교육 실천을 위한 간결한 지침입니다. 앞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교육학에 대해서 이론을 설명했고 여기서도 잠깐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역시 재미없고 좀 어렵지만 잠깐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4I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그 다음에 인ኳ리티, 연구, 그 다음에 실행, 임플리멘테이션, 실행과 조사, 연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임팩트, 얼마나 아웃컴에 영향을 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 4I에 대해서 네 가지 아이디어, 인ኳ리티, 임플로먼트, 임팩트 이 부분을 사이클링 하면서 리서치를 얼마나 하고 어프로치 어떻게 다가가고 아웃컴에 얼마나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ERC에서 연구하게 된 거죠. 대상군별 소생 교육을 보면은 모든 시민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본 소생술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스탠더부터 퍼스트 리스판더, 그다음에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모든 대상들이 CPR 교육 정도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교육은 2개월에서 12개월 되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 교육이 필요하고,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는 특별히 또 약간의 전문 집단이기 때문에 생명 유지 훈련이 권장되고, 리더십과 인지 보조 장치 교육, 디브리핑 교육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쪽에서 다른 교수님들하고 논의했던 그런 약간 전문적인 교육들은 이제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이 제공받게 되겠죠. 또 인적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이 앞 시간 했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은 인적 요소가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CPR 어떤 품질을 올리고 우수한 임상 실습을 어떤 달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요소는 심정지 등 상황에서 환자를 도우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높이고, BLS를 적용하여 생존 사슬을 개선하면서 CPR 과정 대상자에게 소생을 시도할 때 어떤 자신감을 일으켜줍니다. 소생술을 가르치는 기술 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앞에서 누차 교육 받으셨던 스마트폰, 태블릿, 앱, 소셜미디어, 피드백 장치 등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제 시간이 끝나고 다음 시간에 공개될 게임화된 학습, 가상 시뮬레이션 또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러닝 교육, CPR 코스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다 혼합돼서 혼합 학습 접근 방식으로 자가학습을 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생 교육을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입니다. 시뮬레이션 교육은 뒤쪽에서 디테일하게 또 다루겠습니다. 교육 개선을 위한 교수진 개발 교육입니다. 말은 교수진이지만은 결국은 인스트럭터가 어떻게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적합한 강사, 초기 강사 교육, 그다음에 강사들의 교육 품질, 그다음에 업데이트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소생술 교육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은 약간 재미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의 전문가들이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냐, 그다음에 또 공인된 소생술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나, 신생아 소생술 교육 같은 것을 더 많이 받으면 소생술 올라간다고 나왔죠. 그다음에 환자 소생 과정의 결과가 덜 명확하면은 다른 공인된 과정이 추천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결론은 뭐 영향을 정량하기 위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연구의 향후 방향입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의 질 부분과 환자 결과를 개선하는지에 대한 교육의 고품질 연구가 아직은 부족하니까 더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교육은 이제 여기 있는 필드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겠죠. 이제 그 앞에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침을 알려주는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에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는데 좀 늦은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한번 유튜브에 나중에 올려보겠습니다. 소생술에 적용되는 의학교육의 원리입니다. 유스타인 생존 공식이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이 공식의 이제 아이디어, 연구, 시행과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교육학적인 어떤 이론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오전 시간에 오후 시간이라요. 교육 이론과 학습 방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살짝 그냥 읽고는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인본주의,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연결주의까지 5가지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사회적, 심리적, 인류적 이런 신경과학 이런 부분들의 어떤 한 가지의 어떤 교육 패러다임에 단일 이론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제일 좋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잘 구성해서 잘 활용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앞에 교육학 교수님이 이제 구성주의 쪽에 얘기를 했었는데 구성주의가 무엇인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교육 이론과 학습 방법에서 이제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 이론 부분은 프레젠테이션을 참조하시고요. 행동주의는 이제 수업들의 어떤 주의 산만, 과잉 행동, 집중력 저하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행동의 원리를 사용하는 건데 예전부터 했었죠. 잘하면은
당근을 주고 못하면 채찍을 주고. 이건 이제 파블로프의 고전적인 조건 형성 이론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스키너의 조약적 조건 형성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행동주의입니다. 스키너의 이런 박스 같은 거는 그 쥐를 넣은 상자가 이제 쥐가 이제 먹이 냄새가 나는데 고민을 하다가 어떤 버튼을 눌러봤더니 이제 음식이 나오더라. 이런 부분들 되겠습니다. 아이디어에서 이제 아니죠. 네. 아이디어에서 이제 인지주의입니다. 인지주의는 인지하는 거죠. 자극을 주고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그 전에 비해서 기계적인 어떤 암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이해 부분입니다. 브루노인데요. 이것도 어떤 실험입니다. 바나나를 어떤 박스 안에 매달고 거기다가 이제 침팬지를 놔뒀는데 침팬지가 그 바나나 손이 안 닿아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저것은 내가 손이 안 닿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변에 있는 박스들을 쌓아 올라서 결국은 본인이 바나나를 딸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이론이죠. 다음 구성주의입니다. 이 앞에서도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들을 많이 했고 이 구성주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생 중심입니다. 그래서 앞에 피아제의 어떤 인지 구조와 그다음 비고스키의 어떤 사회의 구성주의가 합쳐진 그나마 이 학생 중심의 가장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학습 상황을 강조하고 학습 과제의 어떤 맥락과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사회적 협상을 강조하고 협력적 학습 환경을 강조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인본주의도 있습니다. 학생의 성취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적인 행위고요. 학생의 존엄성과 감정을 더 이론화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연결주의입니다. 연결주의는 21세기의 학습 이론, 뭔가 좀 커넥터, 네트워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의 연결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연결주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에듀케이션 시로리가 어프로치 어떻게 다가가냐, 크게 교육학적인 부분, 안드로고지, 휴타고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페다고지, 안드로고지, 휴타고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페다고지는 이 교사가 학생이 배우기를 원하는 것, 전통식이죠. 안드로고지는 학생 중심입니다. 휴타고지는 학생이 배우고 싶은 것만 결정해서 가르치는 거죠. 결국은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 중심의 교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테이블로 페다고지하고 휴타고지 이런 부분들이 안드로고지로 연결되는 거고, 안드로고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컨스트럭티브, 컨적티브, 휴머니즘,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피드백, 블렌디드, 플립티드,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피드백, 결국은 스페이스 러닝. 여기 이 스페이스 러닝은 뒤에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피드백, 셀프 러닝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다 학생 중심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조사를 보면은 결국은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교육에서 어떤 한 가지는 없고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연구에 기반한 접근 방식 구현에서 ER 지침의 어떤 기본 이론의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같이 논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접근 방식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 부분을 메타 분석을 통해서 800건의 연구가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10가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생 자기보고 성적, 형성평가, 교수의 명확성, 상호 교수, 피드백, 교사 학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메타인지, 전략, 자기 언어와 문화, 교사 전문성 개발, 문제해결 교육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떤 임팩트를 준다는 것이죠. 대상군별 소생교육입니다. 대상군별 소생교육은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르친가, 어떻게 가르칠 건가 이런 내용입니다. CPR은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와 퍼스트 리스판더 아주 기초적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다 대상이 되는 거고요. 중간에 교육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 개입이 필요하다. 교육 대상 중에서 이제 어린이와 교사, 시민,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병원 어떤 EMS, 병동 지원, ICU, ER 닥터, 간호사까지 모든 BLS, ALS를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시스템 개입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CPR 교육과 간격, 빈도, 기간, 재교육의 필요성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이스탠더와 퍼스트 리스판더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은 다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CPR 교육 대상 부분도 이야기했었고요. 피드백 장치를 우리가 사용하면은 CPR 교육에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결론은 생존율하고 그 연관성은 이제 근거는 부족합니다. 특히 예전에는 이제 피드백 장치 없이 메트로놈하고 그 우리가 음악을 이용했죠. 이런 부분들은 컴프레이션 레이트를 증가할 수가 있지만 결국은 생존율하고는 연관성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조금 미약하다는 거지 아니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인수 교육의 간격 반복 학습이라는 거 있습니다. 스페이스 러닝인데요. 우리가 전통적인 것을 매스디 러닝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스페이스 러닝입니다. 매스 러닝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인투베이션을 될 때까지 계속 시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러나 이제 스페이스 러닝은 인투베이션 시켰다가 CPR 시켰다가 IV 시켰다가 좀 쉬었다가 인투베이션 시켰다가 CPR 시켰다가 IV 시켰다가 이렇게 좀 사이클링해서 반복해서 한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넣어놨고요. 특히 이제 교사 같은 경우는 학교 교사는 이 교수법이나 가르친 것에 대해서 아주 잘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CPR 스킬 부분의 특정 부분만 가르치면 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유럽에서는 이 메디컬 스튜던트가 소생술 교육을 가르치면은 가장 좋다고는 공고를 했네요. 그래서 의대생이 가르치면 본인도 좋고 지역사회도 좋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사 라이선스 다 교육을 하는 거죠.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다음은 헬스케어 프로페셔널 하는 사람들의 교육입니다. 결국은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의 교육이죠. 여기는 응급구사도 될 수도 있고 간호사 될 수도 있고 이제 메디컬 닥터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전문가이기 때문에 특수 상황별 역량의 표준 BLS 교육을 추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네오네이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코비드19 상황에서 어떤 BLS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인하스피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수술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시뮬레이션 교육에 하이파이덴스 마네킹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앞으로 들어보실 겁니다. 물론 이미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한글로 말하면 굳이 이 고충실도 마네킹 뭐 이런 말을 쓰게 요즘은 쓰고 있는데요. 하이파이덴스 마네킹은 이제 여러 가지가 구현되는 그런 마네킹이고 그러면 저충실도 마네킹은 어떤 효과가 있나 이런 부분들도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없고 교육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뒤에서 또 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패처 에듀케이션이 아시다시피 2020년 가이드라인에 추가됐습니다. 디스패처 에듀케이션은 디스패처들이 2020년도에 이제 굉장히 역할이 강조되고 거기에 대한 생존율이 올라감으로써 디스패처도 에듀케이션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디스패처는 사례의 70%에서 심정지를 정확하게 식별한다고 하네요. 근데 디스패처가 이제 우리 전화 상담원이죠. 한글로 말하면 119에 있는 전화 상담원은 심정지 진단이 잘못되어 부적절한 흉부 압박을 받거나 어떤 CPR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현장에 있는 사람의 에이고날 브리딩 그다음에 바이스탠더의 어떤 참여 CPR의 수행 의지를 높이는 방법 흉부 압박 시간을 단축시키는 고민하지 말고 단축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이제 중요하고 역시 텔레폰 어시스터 CPR도 이제 디스패처가 할 일인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줘서 교육이 심정지 인식, 호흡곤란 감소, 흉부 압박 비율 증가, 압박 전달까지 시간 단축을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연결해서 보면은 1번부터 6가지 디스패처 교육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들 방금 말하는 것들이죠. 심정지 인식도 해야 되고 현장에 어떤 안전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AED 도착하면은 잘 또 AED가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EMS 상호 위치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구급대원한테 피드백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고품질 소생술 수행하는 기술 교육입니다. 고품질 소생술 수행하는 기술 교육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려고 필수 핵심 기술을 정의하고 학습해야 한다는 게 목표죠. BLS 교육도 있지만 ACLS, ALS 어떤 교육도 있습니다. BLS 교육에 이제 ALS 어떤 교육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계속 강조되어 왔었죠. 먼저 에듀케이션 BLS 골입니다. BLS는 흉부 압박과 AED를 얼마나 안전하게 사용하냐. 그다음에 소아 BLS에서 인공호흡과 흉부 압박을 가르치는 것.
우리가 뭐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공호흡을 많이 조금 덜 가르치긴 하지만 이게 어린이나 익사 지식에서는 벤틸레이션이 결국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코비드 상황 같은 경우는 빼빼 마스크를 2인이 사용하는 게 낫다. 이런 부분에 BLS를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의 중요성을 개인적인 요소와 어떤 기술이나 절차상의 어떤 문제로 어떤 한계를 줘놓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ALS의 꼴입니다. ALS는 아무래도 BLS 하시는 분보다는 조금 더 수준 높은 사람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교육을 받으신 분들, 그래서 에어웨이, 매뉴얼 디피브레이터, 그 다음에 바스큘라 어세스, 그 다음에 환자의 어떤 서큘레이션 어떤 필요한 추가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페리 어레스트 아리즈미아를 미리 부정맥을 확인해서 심정지를 오지 않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치료를 하는 부분들을 교육받아야 된다는 거고, 특히 리더십과 팀 교육의 어떤 통합 부분도 교육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의 어떤 증거는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럼 환자 치료 중 어떤 인적 요소가 또 환자의 생존율의 오류를 줄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요? 이런 문구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모든 교육에 단일화된 부분은 없어요. 혼합 교육 방식, 우리가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말도 많이 쓰긴 하는데 혼합 교육 방식, 이러닝과 자가학습, 그다음에 워크숍, 이런 웨비나 교육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스킬 교육은 뭐 강사 참여 정도와 어떤 피드백, 그다음에 마네킹의 이용. 여기 웹 주소를 보시면은 또 그런 내용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떤 분산된 교육, 재교육이 CPR 교육을 향상시킨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이제 분산된 학습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이전보다 좋다는 이유는 사람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되면은 그런 교육한 부분이 기억이 지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계속 교육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라이프롱 리어닝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LLL이라는 그냥 용어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 평생학습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VR과 AR이 요즘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육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랙티스가 이런 내용들을 교육을 하고 다시 서티피케이션을 다시 또 받아야 된다는 이런 반복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아래 보면 에듀케이션 어프로치를 보시면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든 이런 반복적인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생술을 가르치는 기술 강화 교육입니다. 이제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기술 강화 교육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교육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냐.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도움되지 않는다. 15%만이 CPR 교육의 어떤 전문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4시간짜리 우리 교육 이런 부분들 잘 해야 되고 혼합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고 아까 강조 말씀드렸죠. 시뮬레이션 교육입니다. 시뮬레이션의 인적 요소. 이 테크니컬 이 스킬과 인적 요소를 하는 부분이 시뮬레이션인데 워낙 뭐 많이 일반화되고 앞에서 많이 설명했죠.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의 교육은 충실도가 높은 앞에서 말한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교육을 잘 시키면 그러니까 하이 파이던스 마네킹을 사용해서 교육을 잘 시키면은 중간 정도 어떤 개선된 교육을 보일 수는 있지만 높은 어떤 참여율은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런 교육들을 가지고 이런 교육 제품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교육을 하나. 그런데 로우 파이던스 마네킹을 쉽게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N이죠. 이런 마네킹 사용하더라도 이 그냥 마네킹과 우리가 스마트폰의 앱을 잘 이용한다면은 저렴한 비용으로도 이 하이 파이던스 마네킹의 어떤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먼 팩터입니다. 일단 교육 부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역시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앞에서도 많은 내용이 나와 있고 시뮬레이션 이용하면 좋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교육 중에서 빠진 것이 있는데 인적 요소 중에서 그 환자를 실제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환경, 겨울에 우리가 CPR 하는 것과 여름에 하는 게 틀리죠.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하고 글로브를 끼고 40도 온도에서 아이브를 잡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개입을 줄이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겠죠. 네, 그리고 브리핑과 디브리핑은 알다시피 이제 소생술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냐? 교육에 대한 어떤 부분은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소생률에 연관된 부분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두 가지 남았습니다. 교육 향상을 위한 교수진 개발입니다. 교수진 개발은 뭐 추가적으로 얘기할 것도 없이 이 패컬티들의 어떤 교육에 대해서 끊임없이 본인들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강사 역할을 할 사람들은 그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섹션별로 이제 그 강사를 패컬티 강사를 선정할 때 어느 정도 BLS 강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조금 더 ALS 강사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어떤 역할들 이런 부분들을 잘 그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학교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거고 그다음에 의대생 가르칠 때는 닥터가 패컬티 가르치는 게 낫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잡아 놓은 겁니다. 강사 트레이닝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강사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스킬보다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을 더 다룹니다. 세부 내용은 프레젠테이션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론을 보시면은 다양한 전략이 설명되지만 어떤 방법이 소생술에 가장 훈련이 적합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근거를 또 저희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나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 부분하고 역량 유지 부분입니다. 역량은 끊임없이 전문성을 개발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사전에 학습하고 공부하고 이후에 공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학습해야만이 역량을 컨피던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소생술 교육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ALS 교육과의 ROS의 연관성의 근거는 매우 낮습니다. 결국은 교육은 잘 시킬 수 있지만 그게 ROS와 연관되는 근거는 낮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ALS 과정에 대한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의 사전 참여 이런 부분들이 환자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는 나왔지만 생존율을 막 높인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합니다. 네오네이트 이런 신생아 생명 유지 훈련을 조금 더 추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존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다른 어떤 외상 교육도 추가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교육 연구의 연구 격차와 향후 방향. 결론은 고품질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죠. 소생술 교육과 훈련 과정의 질, 그다음에 환자의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끊임없이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최적의 전달 방식과 재훈련 빈도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반복적인 교육을 해야 얼마나 생존율이 올라가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기초교육과 ALS에 이르기까지 어떤 추가적인 연구가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효과적인 피드백은 그 교육의 어떤 골에 맞춰서 해야 되고, 강사를 또 지도하고 훈련하기 위한 연구는 아직 부족해서 또 역시 연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학습한 내용이 교육 실천을 위한 간결한 지침을 쭉 했었고, 지침 알려준 근거 중에서 1번부터 7번까지 교육 원리부터 연구 격차의 어떤 향후 방향까지 제가 제시를 했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제가 평소에 쓰는 말입니다. 네, 교육은 교육자가 교육 철학을 가지고 교육 대상에 맞는 내가 어떤 사람을 교육시킬 건가 교육 대상에 맞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알맞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내용이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서 이 부분을, 이 녹화된 부분을 유튜브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은 또 참조하시고 제 유튜브 네임은 윤사부 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소생술 교육에 적용된 이론에 대해 발표해 주신 윤영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